교육심리학, 주요 심리학 이론으로는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 또는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요. 의식만을 정신으로 간주하던 과거에 비해 마음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행동주의 심리학은 대표학자로 왓슨, 스키너, 손다이크, 반두라 등이 있으며 정신분석학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관찰 가능한 것, 즉 행동을 연구하여 심리학을 객관적인 과학으로 성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주의, 인본주의 심리학자들로는 메슬로우, 로저스 등이 있으며 로저스는 상담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 즉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심리학에는 대표학자로 킬러와 레빈이 있으며 그들은 인간은 부분을 뛰어넘는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고와 인지도식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지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능검사는 웩슬러의 편차 IQ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지능을 그와 동일한 연령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단 지능 검사입니다. 지능 지수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Q는 개인의 지적 기능의 한 가지 지표이므로 과잉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지능검사의 하위 요인, 즉 언어, 수리, 공간의 변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IQ는 이러한 하위 요인의 평균이므로 IQ보다는 하위 요인의 분포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다만 하위 검사도 오차가 크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Q는 점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한 학생의 IQ가 120이었다면 그 학생의 IQ를 12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학생의 IQ가 110과 130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능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어만의 이요인설은 지능을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나눕니다. 일반 요인, 지요인이란 지적 활동의 종류를 초월하여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귀납, 연역적 추론, 암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수 요인, S요인이란 특수한 과제, 상황에 요구되는 요인으로서 주로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피어만은 일반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손다이크의 다요인설, 손다이크는 훨씬 더 많은 지능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에서 문장 완성력, 산술적인 추리력, 어휘력, 지시력을 지적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서스톤의 군집 요인설, 서스톤은 스피어만의 지휘 요인을 7가지 기본 정신 능력인 언어, 수, 공간, 지각, 기억, 추리, 언어 유창성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군집 요인들의 작용을 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카텔과 혼의 지능 이론, 카텔과 혼은 지휘 요인을 유동적 지능, 유동지능과 결정체적 지능, 결정지능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동지능이란 개인의 특수한 사고력을 의미하는데 기억력, 정보처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합니다. 결정지능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이해력, 어휘력, 상식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동지능은 감소하지만 결정지능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성인학습을 연구하는 쪽에서 많이 인용한다고 합니다. 길포드의 3차원 지능구조설, 길포드는 지능의 구조를 조작, 산출, 내용 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내용 차원에는 시각적, 청각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 요소가 있으며 조작, 즉 인지활동 차원에는 인지, 기억, 파질, 발산적 생산, 수렴적 생산, 평가의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발산적 생산은 발산사고, 수렴적 생산은 수렴사고라고도 부릅니다. 수렴사고란 주어진 또는 기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기존부터 지능이라고 인정되던 능력을 일컫습니다. 발산사고란 기억된 지식 이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으로서 창의력과 같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창의력을 지능이라고 보지 않았으므로 길포드는 창의력 연구에 문을 연 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출 차원, 즉 결과 차원에는 단위, 유목, 관계, 체계, 변환, 함축의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 4, 7 다음의 숫자를 묻는 문제는 상징적인 내용, 즉 수를 수렴사고를 통해 관계를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국어 시간에 주제를 주고 시를 쓰게 한다면 의미론적 내용, 즉 주어진 주제를 발산적 사고, 창의력을 통해 함축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상화를 보여주며 추상화를 그리게 한다면 시각적인 내용을 발산적 사고를 통해 추상화라는 변환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보드의 3차원 지능 구조설은 지능의 계열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학습,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같은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산적 사고를 강조하였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너무 복잡하여 교실에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는 9가지 독립적인 지능, 즉 언어, 논리수학적, 신체운동적, 음악적, 공간적, 대인관계적, 개인내적, 자연관찰, 실존지능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사람마다 강점 지능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 내적 지능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실존지능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의의는 지능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였고 각각의 지능은 개별적으로 발달하며 사람마다 강점 지능이 다르므로 개별학습과 재능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EQ, MQ 등의 새로운 지능 이론이 출현하는 데 기여하였고요. 지능에 대한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지능 검사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지능 검사는 학생들의 각기 다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하며 학교 교육도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교육 프로젝트 접근법에는 유치원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스펙트럼,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키스쿨,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IFS,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트 프로펠이 있는데요. PIFS는 학문적 지능의 개인 내적, 대인관계 지능을 측정하고 아트 프로펠은 고등학교 예술 교육과정 및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영역 프로젝트, 음악, 미술, 장문의 예술 영역에 참여한 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페스폴리오를 통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페스폴리오란 최종 완성품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평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스턴버그의 지능삼원론. 스턴버그는 지능이 구성지능, 경험지능, 상황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지능은 분석력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의 지능이라고 인정받던 영역을 일컫습니다. 즉, 지적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성지능은 상위 요소, 수행 요소, 지식 획득 요소로 나누는데요. 상위 요소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조정을 하는 고등 제어 과정입니다. 즉, 메타인지를 말합니다. 수행 요소는 실제로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정신 과정으로서 과제 입력, 관계 추리, 해결 전략 비교 등이 있습니다. 지식 획득 요소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정신 과정으로서 적절한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에 관련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험 지능은 통찰력과 창의력에 관계된 것으로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새로운 개념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 지능은 또다시 선택적 부호와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로 나누는데요. 선택적 부호와는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고 선택적 결합은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을 연관시켜 다루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이며 선택적 비교는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새로운 것을 유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황지능은 환경에 적응하고 실천하는 지능인데요. IQ와 학업 성적과는 무관하게 일상의 경험에 의해 획득하고 발달합니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기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자신의 필요에 맞게 현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지능은 직업 선택이나 사회적 기술,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에 관련된 지능입니다. 스턴버그는 세 가지 지능 중에 상황지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성공지능을 세 가지 지능의 조화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능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능이론에 이어 창의력에 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창의력이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을 생각하고 친숙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생각하며 색다른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으로는 지적 특징으로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참신성, 정교성이 있는데요. 유창성이란 질적으로 차이가 없더라도 상관없으니 다량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유창성이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으로는 새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선호하며 모호성을 참는 역량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모호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것을 꿋꿋이 참고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지를 보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모호성을 참는 역량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불안이 적으며 관행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비사교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사물, 사태, 아이디어를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IQ 120까지는 지능과 창의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120 이상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지력이 있어야 창의력이 있으므로 지능이 창의력의 필요 조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창의력을 개발하는 기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두뇌 폭풍은 오즈번에 의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그 기본 원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판 금지, 자유개방, 어떠한 생각이라도 자유롭게 하고 그 발표도 허용된다는 원리입니다. 양산,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면 그만큼 질적으로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데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결합과 개선,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2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거나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의 일부를 달리해본다는 원칙입니다. 고든의 시네틱스법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비유의 유형에는 직접 유추, 대인 유추, 상징적 유추가 있는데요. 직접 유추는 2가지 사물이나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과 지하철은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한가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대인 유추는 학습자로 하여금 물리적인 어떤 실체나 그 중 한 부분이 되도록 하여 심리적인 감정이입을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만약 자동차 엔진이라면 너는 무엇을 느끼겠느냐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상징적 유추는 2개의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숙한 낯선 사람, 천둥치는 침묵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부자의 마인드맵이란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사람의 생각을 종이 한가운데 이미지로 표현해두고 가지를 쳐서 핵심어, 이미지, 컬러, 기호, 심볼 등으로 방사형으로 펼침으로써 사고력, 창의력 및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오즈번에 의해 개발된 스캠퍼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법은 해결안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함이 있는 손동증 스위치를 개선할 때 S. Substitute, 더 신뢰성 높은 스위치로 대체할 수 있는가? C. Combine, 결합, 슬라이드 스위치 조립 부품을 다른 신호 버튼과 결합하면 A. Adapt, 적합화, 다른 유사한 스위치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나 컨셉트가 이 문제에 적합화될 수 있겠는가? M. Modify, 변경, Magnify, 확대,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 스위치를 변경하면 P. Put in other use, 다른 용도, 스위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E. Eliminate, 제거, Minimize, 축소, 스위치를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R. Reverse, 반전, Rearrange, 재정렬, 어떻게 하면 스위치의 구성 요소를 더 둔감한 설계가 되도록 재정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많은 양의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육색 사고 모자는 서로 다른 사고의 유형을 상징하는 6가지 색의 모자를 준비해두고 자신이 쓰고 있는 모자의 색깔이 표상하는 유형의 사고를 하게 하는 창의력 기법입니다. 육색 사고 모자는 한정된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아의 손상 없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부정을 하는 검은색 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학습자의 지적 특징은 지능, 창의력, 인지양식, 초인지의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지양식과 초인지를 보겠습니다. 인지양식이란 정보를 처리하는 개개인의 전형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많이 보아야만 내용이 잘 이해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야만 내용이 잘 이해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시각적인 인지양식을 가졌고 후자는 청각적인 인지양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트킨의 장독립적, 장의존형 인지양식, 위트킨은 잠입 도형 검사를 통해 인지양식을 장독립형과 장의존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잠입 도형 검사는 많은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모양을 찾게 하는 것인데요.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장독립적 인지양식을 가졌다고 하고 낮은 사람은 장의존적 인지양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독립형
능숙형은 사물을 지각할 때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장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적게 받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분석적이며 주변의 말이나 타인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졌으며 보통 자연과학과 공학에 능숙합니다. 사회적인 정보를 이해할 때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므로 그 방법을 학습해야 합니다. 구조와 상황 분석, 재조직에 능숙합니다. 점수를 매기거나 경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장의존형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의 배경, 즉 주변의 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교적 분석적이지 않고 뒷관적으로 자극을 인지합니다.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비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문 사회 계열의 두각을 보이며 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를 더 잘 학습하고 더 잘 기억합니다. 비구조화된 자료를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으며 문제 해결에 보다 명료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언어적인 칭찬, 외적 보상, 다른 사람에게 과제를 보여줌으로써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제가 구조화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경우는 장독립형의 학습 결과가 장의존형보다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양식에 따라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개별학습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카간의 숙고적, 소극적 인지양식. 카간은 인지양식을 숙고형과 소극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이 구분의 기준은 유사한 도형을 찾는 검사를 실시하여 걸리는 반응시간과 오답수입니다. 숙고형은 문제에 대한 반응시간은 느리지만 오답수가 적고요. 소극형은 문제에 대한 반응시간은 빠르지만 오답수가 많습니다.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숙고적 경향으로 흘러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제 과외 학생들만 봐도 그러한데요.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은 명백하게 소극형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숙고형에 가깝습니다. 초인지는 메타인지, 상위인지와 같은 말이며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고 인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주의,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정신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위인지의 구성 요소에는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 인지적 지식이 있는데요. 절차적 지식이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전략 및 자원에 대한 지식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조건적 지식은 과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게 해주는 조건에 관한 지식입니다. 즉, 언제 과제를 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인지적 지식이란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 등의 상위 인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